이거 드세요. 눈보라치는 겨울밤, 허름한 식당에서 한 할머니가 낯선 남자 앞에 하얀 두부 한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남자의 온몸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막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지갑에는 2만 원이 전부였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따뜻한 두부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남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두부찌개와 밥을 더 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달 월세로 남겨둔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안 돼요. 그날 밤 두부 한 접시의 온기가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검은색 벤츠 50대가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조금 늦었습니다. 밥 한 끼의 기적.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겨울 저녁 6시 청송교도소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 불이 켜졌습니다. 박정자 할머니는 낡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도 허리는 아직 꼿꼿했지만 손등의 주름과 거친 손마디는 평생 고생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는 12살 손녀 아영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연필을 굴리다가 가끔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영이는 또다시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벽시계만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이곳은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가끔 들르는 식당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았지만 정자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커다란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밤, 한 남자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함께 식당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부터 손목까지 외투 밖으로 드러난 피부에는 온통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막 나온 사람 같았습니다. 아영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 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남자는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안에 10,000원짜리 2장이 보였습니다.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가만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두부 한 모를 꺼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여 두부를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아무 양념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얀 두부만 접시에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그 접시를 남자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드세요.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자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두부 한 점을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번째 한 입을 먹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한 입을 먹을 때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참으며 두부를 계속 먹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두부찌개를 끓이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담았습니다.
김치와 반찬도 함께 쟁반에 올렸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닦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쟁반을 남자 앞에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고프면 안 돼요.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받는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남자는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자 할머니를 향해 허리를 구부려 깊이 인사했습니다. 거의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그달 월세로 남겨두었던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남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너무 춥잖아요. 찜질방이라도 가서 자요. 남자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자 할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사람이 길바닥에서 자면 안 돼요. 받으세요. 남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 은혜 언젠가 꼭 갚겠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꼭 쥐고 식당 문을 나갔습니다. 눈보라가 그를 삼켜버릴 것처럼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정자 할머니는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자가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5만 원짜리 지폐 10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구석 테이블의 아영이가 창문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 아저씨 왜 울어요? 정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사람이 울기도 한단다. 아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식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이제 없었습니다. 냉장고 옆에는 퇴거 통보서가 자석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월세 미납 시 퇴거 조치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남자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훈식, 4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그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밤이었습니다. 강훈식, 그는 고아였습니다. 어린 시절 훈식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15살에 세상으로 내쳐졌습니다. 배고픔을 견디기 위해 남의 집 공사장에서 일했고 살아남기 위해 주먹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20살이 되던 해 조직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게 됐습니다. 칠성파였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서 가장 큰 조직이었습니다. 훈식은 성실했고 의리가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민간인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 원칙 덕분에 훈식은 두목 김상식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상식은 60살의 노련한 두목이었습니다. 그는 훈식을 아들처럼 아꼈고 조직의 2인자 자리까지 올려줬습니다. 훈식에게는 명수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명수도 고아 출신이었고 둘은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는 배성철이라는 실장이 있었습니다. 38살의 배성철은 야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보다 훈식이 두목의 총애를 받는 게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배성철은 훈식을 조용한 창고로 불렀습니다. 형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같이 좀 가주십시오. 훈식은 의심 없이 따라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쓰러진 남자가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훈식이 놀라 다가가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순식간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움직이지 마. 꼼짝 마. 훈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요. 바닥에는 훈식의 지문이 묻은 흉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쓰러진 남자는 배성철이 미리 준비해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미수 현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아닙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심지어 두목 김상식마저도 배성철의 거짓말을 믿어버렸습니다. 훈식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정은 냉정했습니다.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교도소 안에서도 훈식은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배성철의 손길은 담장 안까지 미쳤습니다. 매번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왔고 밤마다 긴장해야 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어디로 갔는지 소식이 끊겼고 두목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안에서 훈식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웃음도 잃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텼을 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도소 정문 앞에 서서 훈식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호주머니에는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휴대폰도 없었고 연락할 곳도 없었습니다. 훈식은 버스 정류장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발길이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자 할머니의 식당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훈식은 찜질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준 50만 원 덕분에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벤치에 앉아 먹었습니다. 그것조차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준 돈이었습니다. 함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정자 할머니의 식당에는 아침부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아니라 집주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는 인상을 쓰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월세 언제 주실 겁니까? 정자 할머니는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만이 벌써 3달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드릴게요. 집주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영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학교에 간 아영이는 그날도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영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영아, 현장학습비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선생님, 저희 할머니가 지금 좀 바쁘셔서요. 다음 주에 꼭 가져올게요. 담임 선생님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그 시각 훈식은 옛 기억을 따라 어느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칠성파 사무실이었던 곳입니다. 간판도 그대로였고 안을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훈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조직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전보다 더 커 보였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젊은 조직원이 훈식을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야, 너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때 안에서 나온 중년 남자가 훈식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훈식? 오랜만이네.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형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배 실장님이. 배성철이 지금 안에 있나? 예. 하지만 형님, 지금은 정말. 훈식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조직은 이제 배성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목 김상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훈식은 마지막 희망으로 옛 전화번호를 떠올렸습니다. 명수의 번호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가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명수였습니다. 명수야, 나다. 훈식이.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형님, 형님이십니까? 정말 형님이십니까? 그래, 나야. 나 어제 나왔어.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큰일 났습니다. 큰형님이 죽어가고 계십니다. 지금 배성철한테 쫓기고 계셔서 산속 절에 숨어 계십니다. 훈식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어디야? 형님, 제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위치 말씀드릴게요. 그 시간 정자 할머니는 텅 빈 통장을 보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퇴거 통보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명수가 알려준 곳은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산속이었습니다. 훈식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산자락까지 올라갔습니다. 명수는 낡은 경차를 몰고 마을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차에서 내린 명수는 훈식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5살의 명수는 훈식보다 5살 어렸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었던 그는 훈식을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형님, 정말 오실 줄 알았습니다. 많이 컸네, 명수야.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닦으며 차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타십시오. 큰형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는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포장도 안 된 비탈길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차 안에서 명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죠? 괜찮아. 그보다 큰형님은 어떻게 된 거야? 왜 여기 계시는 거고? 명수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배성철 그놈이. 형님 들어가시고 나서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조직 돈을 빼돌리고 큰형님 몰래 다른 조직이랑 손잡고 결국 큰형님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뭐? 큰형님이 그걸 눈치채시고 급히 피하신 겁니다. 저한테만 연락하셔서 여기 계신 거예요. 배성철이 지금 큰형님을 찾고 있습니다. 훈식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배성철, 그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렸습니다. 형님을 감옥에 보낸 것도 배성철입니다. 큰형님이 나중에 다 아셨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배성철이 조직원 절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차가 작은 절 앞에 멈췄습니다. 낡고 허름한 절이었습니다. 스님도 없는 빈 절이었습니다. 명수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큰형님 모시고 있습니다. 한 달째예요. 훈식은 절 마당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당 옆 작은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큰형님, 훈식 형님 오셨습니다. 방 안에는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김상식 두목이었습니다.
60살의 상식은 훈식이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살이 쪽 빠지고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습니다. 형님, 훈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훈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식아, 네가 왔구나. 네가 올 줄 알았다. 큰형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간이 나빴나 보다. 이제 오래 못 갈 것 같구나. 훈식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상식은 마른 손으로 훈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훈식아. 내가 배성철 그놈한테 속았다. 네가 억울하게 들어간 거 나중에 알았어. 정말 미안하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5년이나 네가 고생했는데. 상식은 기침을 했습니다. 명수가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물을 마신 상식은 잠시 숨을 고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훈식아, 내가 네한테 줄 게 있다. 큰형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편히 쉬십시오. 아니다. 이걸 안 주면 내가 눈을 못 감는다. 상식은 베갯니 속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은행 금고 열쇠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다 들어있다. 부동산 서류도 있고 금괴도 좀 있다. 형님, 다 네 거다. 내가 네 이름으로 다 해놨어. 배성철 그놈한테는 절대 한 푼도 안 가게. 훈식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묵직한 열쇠였습니다. 배성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형님? 명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훈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배성철의 목을 조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젯밤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두부 한 접시, 월세 50만 원, 그리고 정자 할머니의 말. 사람은 배고프면 안 돼요. 훈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지금은 잘 모르겠어. 그때 상식이 훈식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훈식아, 복수는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두목님, 니는 착한 놈이었어. 폭력배 세계에 있기엔 너무 착한 놈이었다고. 상식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훈식은 상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명수가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식은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훈식과 명수는 작은 절에서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문상객도 없는 쓸쓸한 장례였습니다. 한때 이 도시를 주름잡던 두목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명수가 향을 피우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 큰형님이 형님 억울하게 들어간 거 아시고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괜찮아.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큰형님이 나중에 다 알아내셨어요. 배성철이 증거를 조작한 거, 경찰한테 돈 먹인 거 다요. 하지만 그땐 이미 늦었습니다. 훈식은 말없이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성철이 이미 조직원 절반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큰형님이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오히려 큰형님이 늙어서 정신 나갔다고.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형님 구해드리지 못해서. 명수야, 네 잘못 아니야. 훈식은 명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훈식과 명수는 법당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목님 말씀을 생각해 봐야겠어. 복수는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지만 형님. 훈식은 주머니에서 금고 열쇠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작은 열쇠였지만 그 안에는 두목의 평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수야, 내일 은행 가보자. 금고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훈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목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수는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정자 할머니의 얼굴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두부를 주시던 그 눈빛, 월세를 통째로 내어주시던 그 마음. 훈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훈식과 명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상식이 준 열쇠를 들고 시내 한복판의 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금고실 담당 직원이 열쇠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훈식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직원을 따라 금고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철문이 여러 겹 있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직원이 금고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입니다. 훈식이 열쇠를 꽂아 금고 문을 열었습니다. 명수가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각종 증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금괴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명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훈식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 경기도의 땅, 그리고 통장에 찍힌 잔액. 모두 합치면 수백억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모든 명의가 강훈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두목님이 언제 이렇게... 훈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식은 훈식이 감옥에 있는 동안 몰래 모든 재산을 훈식 이름으로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은행을 나와 차에 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이제 조직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돈도 있고 사람도 모을 수 있고. 훈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 장 보는 사람, 손잡고 걷는 연인들. 명수야. 예, 형님. 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배성철 그놈 당장 찾아가서 목을 비틀어 버리고 싶어. 그러십시오,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훈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며칠 전에 한 할머니를 만났어. 할머니요? 응. 나한테 밥을 줬어. 따뜻한 두부하고 찌개를. 그리고 월세로 남겨둔 돈까지 내 손에 쥐어줬지. 명수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 눈을 보는데 내가 사람이 된 것 같았어. 조폭도 아니고 죄수도 아니고 그냥 사람. 훈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큰형님 마지막 말씀 기억나? 복수하지 말래. 그렇게 살지 말래. 하지만 형님, 나도 잘 모르겠어. 뭘 해야 할지. 근데 확실한 건 그 할머니한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거야. 그 시각 정자 할머니는 식당 앞 부동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그나마 여기가 제일 월세가 싸요. 다른 데는 가게에 방 있는 곳도 없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월세부터 해결하셔야죠. 집주인이 다음 주면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온 정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양복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대부업체 상담사였습니다. 어려우실 때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이자는 좀 있지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자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건넨 명함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온 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급식 2번 먹었어. 왜? 배가 많이 고팠어? 아니, 친구가 안 먹길래 내가 먹었어. 아영이는 밝게 웃었지만 정자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저녁에 밥을 적게 먹으려고 일부러 급식을 많이 먹은 거라는 걸요. 한편 훈식과 명수는 청송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정말 할머니 찾아가실 겁니까? 응. 그 할머니가 자꾸 걱정돼. 무슨 도움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가봐야지. 뭐가 필요하신지. 차가 청송교도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훈식은 익숙한 풍경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담장 안에 갇혀있던 곳이었습니다. 저기 있네요, 형님. 명수가 작은 식당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고 잠시 휴업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훈식은 차에서 내려 식당 문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누구 찾으세요? 아, 네. 여기 할머니 계신가요? 요즘 식당 문 잘 안 여세요. 손녀가 학교 가면 건물 청소 나가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글쎄요. 아까 부동산 쪽으로 가시던데. 훈식과 명수는 근처를 돌며 정자를 찾았습니다. 부동산도 들러봤고 시장도 가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님, 오늘은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죠. 그래야겠네. 두 사람은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훈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자꾸 걱정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두 사람은 다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훈식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자는 훈식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에 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 저 기억하십니까? 당신, 그때 네, 맞습니다. 두부 먹던 사람입니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다시 왔어요?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훈식과 명수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 사람이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요즘 힘드시죠? 정자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죠. 월세 못 내신다면서요? 정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형편이 어려울 텐데. 훈식은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500만 원입니다. 밀린 월세 내시고 당분간 쓰십시오. 이럴 수 없어요. 이렇게 큰 돈을. 정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하지만 훈식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할머니가 주신 50만 원 기억하십니까? 그 돈으로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를 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제발 받아주세요. 안 받으시면 제가 평생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자는 결국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방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아영이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가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아영이는 훈식과 명수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식당에 있던 아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학교 잘 다녀와.
아영이가 나가고 훈식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벌써요? 네. 일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할머니, 혹시 힘든 일 있으시면 이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훈식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자가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서 명수가 물었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돌아가서 준비하자. 제대로 도와드려야 해. 무슨 준비 말씀이십니까? 훈식은 멀리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저 할머니가 평생 걱정 없이 사실 수 있게, 그리고 손녀도 잘 자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해.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훈식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훈식이 500만 원을 주고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밀린 월세를 냈고 집주인은 돈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당장 쫓겨날 위기는 넘긴 것입니다. 할머니,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우리 아영이.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 정자는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렸던 그 남자 덕분이었습니다. 식당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정자는 성실하게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시내로 돌아온 훈식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수와 함께 옛 조직원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허름한 공사장이었습니다. 예전 행동대원이었던 남자가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정말 형님이십니까? 그래, 나다. 같이 갈 수 있겠나? 어디로 말입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남자는 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 가시는 곳이면 저도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차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음식점이었습니다. 훈식은 사흘 동안 옛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배성철에게 등을 돌리고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훈식의 움직임은 이미 배성철의 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형님, 강훈식이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젊은 조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배성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저놈이 뭘 하려고? 잘은 모르겠는데. 청송 쪽 식당 할머니를 돕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식당 할머니? 배성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사해봐. 그 할머니가 누군지. 이틀 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청송 교도소 근처 식당 주인 박정자, 65살 손녀 박아영과 단둘이 사는 집. 배성철은 서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를 돕는다고? 강훈식 그놈이 많이 물렀네. 배성철은 훈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한잔하시죠. 오늘 저녁 7시 옛날 그 술집에서. 전화를 끊은 배성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번엔 제대로 정리해드리죠. 저녁 7시 시내 골목의 작은 술집이었습니다. 훈식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배성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님. 앉으시죠. 훈식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배성철이 술을 따랐습니다. 형님, 요즘 부지런히 다니시던데요? 사람들 만나시고. 그래서 큰형님 금고 찾으셨죠? 얼마나 됩니까? 훈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그 돈으로 저랑 같이 조직 키웁시다. 형님 실력에 제 인맥이면 이 도시 전부 먹을 수 있습니다. 거절한다. 배성철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형님도 돈맛 아시잖아요. 나는 이제 그런 삶 안 살아. 훈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성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쉽네요, 형님. 훈식이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배성철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요즘 청송 쪽 식당 할머니 도와주신다면서요? 훈식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손녀가 12살이라던데요? 학교도 잘 다니고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훈식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제가 들은 얘기예요. 형님이 누굴 도와주시는지 궁금해서 알아봤죠. 배성철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세상이 험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조심해야죠. 특히 학교 가는 길이 제일 위험하던데. 훈식은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배성철, 네가 감히. 왜요, 형님?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그냥 걱정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배성철이 일어나 외투를 걸쳤습니다. 형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손잡으시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거절하시면, 제가 책임질 수는 없죠. 배성철은 훈식의 어깨를 툭 치고 술집을 나갔습니다. 훈식은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떨었습니다. 사흘 후 아침 아영이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 아영이는 가방을 메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학교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아이는 콧노래를 부르며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녹색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영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끽.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쾅! 아영이가 차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몸이 공중으로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도로 한가운데 굴러갔습니다. 으악! 애가 차에 치였어요. 누가 구급차 좀. 차는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뺑소니였습니다. 차 안에는 배성철의 조직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아영이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영아, 정신 차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아영이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떨리는 손으로 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아영 학생 보호자시죠? 네, 선생님. 아영이가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옮겼어요. 빨리 오세요. 정자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도 벗지 않고 식당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시내 어느 사무실에서 배성철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일 끝났습니다. 좋아. 이제 강훈식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배성철은 비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손도 들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정자를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영이가 사고가. 어머, 빨리 가세요. 아주머니가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정자는 택시에 올라타 병원 이름을 겨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담임 선생님과 몇몇 학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정자가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영이는요? 우리 아영이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진정하세요. 하지만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자는 수술실 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영이만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초록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보호자 누구십니까? 저요. 제가 할머니입니다. 정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머리를 많이 다쳤고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2차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정자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됩니까?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대략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모셔와야 합니다. 2천만 원?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원무과에서 입원 수속하셔야 합니다. 원무과 직원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보험 있으십니까? 의료보험만. 그럼 선입금으로 500만 원 내셔야 합니다. 정자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훈식이 준 돈 중 남은 게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 300만 원밖에 없는데요. 그럼 200만 원을 더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제발요. 우리 손녀가 지금 죽어가는데 제발 좀. 정자가 원무과 직원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정자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일단 제가 200만 원 먼저 빌려드릴게요. 어서 수속하세요. 선생님,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시면 돼요. 선생님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영이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온몸에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아영아, 할머니 왔어. 정자가 유리창 너머로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이라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자는 유리에 손을 대고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담임 선생님이 경찰에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뺑소니입니다. 검은색 승용차였는데 번호판은 못 봤어요. 목격자가 더 있습니까? 주변에 CCTV가 있을 텐데 찾아주세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학교로 돌아가고 이제 정자 혼자였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에서 훈식이 준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분한테 또 폐를 끼칠 수는 없어. 그때 집주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건물을 재건축한다고 나가라는 통보였습니다. 사실 이미 들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지금 아파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이미 몇 달 전에 통보드렸잖습니까?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녀는 죽어가고 병원비는 2천만 원이고 집에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정자는 병원 구내식당에서 물 한 잔만 마셨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돌아와 다시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아영이는 여전히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습니다. 아영아,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힘이 없어서. 정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정자는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자는 복도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수술 일정 잡으셔야 하는데 수술비 준비되셨습니까? 그게
아직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간호사가 돌아갔습니다. 주머니에는 대부업체 명함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정자는 공중전화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자는 멈췄습니다. 대부업체에 손을 대면 평생 갚아도 끝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훈식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훈식의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십니까? 네. 미안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아영이가 사고가. 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느 병원이십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시립병원, 중환자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순간 시내 모텔에서 훈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방에서 자던 명수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형님, 무슨 일입니까? 훈식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명수야. 예, 형님. 지금 당장 사람들 다 모아. 한 명도 빠짐없이. 예. 지금요? 그래, 지금 당장. 배성철 그놈이 선을 넘었어. 훈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모두 집합이야. 알겠습니다, 형님. 명수가 급히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훈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옛 칠성파 사무실 앞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30명, 40명, 50명. 모두 훈식을 따르던 옛 조직원들이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던 사람, 세차장에서 일하던 사람,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 배성철에게 등을 돌리고 숨어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다. 훈식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훈식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급히 불러서 미안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형님?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를 갚으러 갑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을 때 저를 살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할머니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다. 훈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 손녀가 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습니까? 한 조직원이 물었습니다. 훈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았습니다. 배성철의 짓이라는 것을요. 여러분께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따라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50명 모두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형님 가시는 곳이면 저희도 따르겠습니다. 당연히 가야죠. 훈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수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차량 준비. 사무실 뒤편 주차장에서 검은색 벤츠들이 줄지어 나왔습니다. 한 대, 두 대, 10대, 20대. 모두 50대였습니다. 두목 김상식이 평생 모아둔 재산으로 훈식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50대의 벤츠에 양복 입은 100명의 남자들이 탔습니다. 모두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이제는 조폭이 아니라 사업가들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으로 출발. 벤츠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고급 승용차 50대가 일렬로 도로를 달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 쳐다봤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1시간 후 시립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대의 벤츠가 병원 주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양복 입은 100명의 남자들이 내려 일렬로 섰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지? 맨 앞 차에서 훈식이 내렸습니다. 명수가 뒤를 따랐습니다. 훈식은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00명의 남자들이 뒤따랐습니다. 중환자실이 어디입니까? 안내 데스크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3층입니다. 훈식 일행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100명의 남자들, 간호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정자 할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훈식이 다가왔습니다. 정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할머니, 늦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훈식이 명수에게 손짓했습니다. 명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무과가 어디입니까?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층입니다. 훈식과 명수,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놀란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박아영 환자 수술비 전액 결제하겠습니다. 네. 전액이요? 네. 2천만 원이죠? 명수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병실로 옮겨주십시오. VIP 병실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모셔오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네. 원무과 직원은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훈식은 다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복도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네. 아영이 수술비 다 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최고의 의사 선생님을 모셔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훈식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기억하십니까? 할머니가 제게 두부 한 접시 주셨죠. 그리고 월세 낼 돈까지. 그건 별것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그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훈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다시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머니를 지킬 차례입니다. 정자는 훈식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도착했습니다. 아영이의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5시간이 걸렸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영이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넓고 깨끗한 병실이었습니다. 정자가 손녀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영아, 이제 괜찮아. 다음 날 아침 훈식은 정자를 모시고 청송으로 갔습니다. 할머니, 잠깐 같이 가실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보시면 압니다. 차가 정자의 식당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건물주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이 건물 매매 계약하러 왔습니다. 네. 누가 산다는 겁니까? 저희가 삽니다.
얼마입니까? 건물주가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10억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계약하시죠. 명수가 현금 가방을 열었습니다. 진짜 현금 10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할머니 겁니다. 훈식이 정자에게 등기부등본을 건넸습니다. 명의는 박정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병원 건너편 커피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성철이었습니다. 강훈식. 재미있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배성철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배성철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훈식이 병원비를 해결하고 건물까지 샀다는 보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저놈이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군. 이번엔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배성철은 조직원들을 불렀습니다. 20명쯤 되는 젊은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밤 청송으로 가. 그 식당 완전히 박살 내버려. 알겠습니다, 사장님. 조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혼 좀 내주고. 강훈식이 누구 건드렸는지 똑똑히 알게 해줘야지. 예, 사장님. 하지만 이 대화는 이미 훈식의 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배성철 조직 안에 훈식 편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즉시 명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수 형님, 큰일입니다. 배성철이 오늘 밤 식당을 습격하려고 합니다. 명수는 급히 훈식에게 달려갔습니다. 형님, 배성철이 오늘 밤 움직인답니다. 훈식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명수야, 이번엔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형님, 사람들 모을까요? 아니, 경찰에 신고한다. 예, 경찰에요? 명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맞서 싸웠을 텐데 훈식은 달랐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조폭이 아니야. 법대로 해야 해. 하지만 형님, 명수야,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해. 믿어봐. 훈식은 즉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과 김형사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배성철이라는 사람이 오늘 밤 청송에 있는 식당을 습격할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훈식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배성철이 조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뺑소니 사건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배성철 조직원이 저지른 일입니다. 김영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체포하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 할머니는 저에게 정말 소중한 분입니다. 훈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10시 정자의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처 골목에는 경찰차 4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무전기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준비하십시오. 곧 도착할 겁니다. 밤 11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배성철의 조직원들이 내렸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식당이다. 싹 다 부숴버려. 한 조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유리창부터 깨. 남자들이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고 꿇어앉아. 사방에서 경찰들이 튀어나왔습니다. 형사들이 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뭐야? 조직원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치지 마. 도망치면 쏜다. 몇몇이 도망치려 했지만
골목 양쪽이 모두 막혀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빠르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으악! 이거 나.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20명 전원이 체포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특수폭행 미수, 재물 손괴 미수 혐의다. 경찰차에 조직원들이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하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그 시간 배성철은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누구야? 배성철이 화난 목소리로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 4명이 서 있었습니다. 배성철 씨 맞습니까? 그런데요. 긴급 체포 영장 나왔습니다. 특수폭행 교사, 뺑소니 교사, 공갈 협박 혐의입니다. 무슨 소리야? 배성철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형사들이 재빠르게 달려들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나. 조용히 하십시오. 당신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형사가 미란다 원칙을 읽었습니다. 배성철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강훈식? 이게 내 짓이지. 네가 신고했어. 배성철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모두 구경했습니다. 배성철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훈식은 옛 칠성파 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옛 조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훈식이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훈식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칠성파는 공식적으로 해체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조직원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직이 아닙니다. 조폭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직한 사업가가 될 겁니다. 훈식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칠성유통입니다. 물류 사업을 할 겁니다. 물류 사업이요? 네. 트럭으로 화물을 나르고 창고를 운영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 겁니다. 명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이제 떳떳하게 삽시다. 원하시는 분들은 칠성유통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월급도 제대로 드리고 4대 보험도 다 들어드립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형님, 저 하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따르겠습니다. 100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예. 우렁찬 대답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훈식은 병원으로 갔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아영이 병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훈식 씨, 다 끝났습니다. 배성철 감옥 갔습니다. 이제 할머니도 아영이도 안전합니다. 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네. 고마워요, 훈식 씨. 정말 고마워요. 정자가 훈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훈식도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아영이가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모든 위험이 지나갔습니다. 훈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유통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트럭 20대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100대가 넘었습니다. 형님, 이번 달 매출이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명수가 장부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벌써 그렇게 됐어? 예. 거래처도 55곳으로 늘었습니다. 훈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파란색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칠성유통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직원들 월급은 제때 나갔지? 당연하죠. 보너스도 챙겼습니다. 옛 조직원들은 이제 모두 성실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아침 7시면 출근해서 화물을 실었습니다. 밤 6시면 퇴근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대가였습니다. 형님, 이렇게 돈 버니까 정말 마음이 편합니다. 한 직원이 훈식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떳떳하게 번 돈이 제일 좋은 거야. 훈식은 직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한편 청송의 정자 식당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건물을 새로 단장했습니다. 외벽을 깨끗하게 칠하고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정자 할머니 손맛 식당이라는 예쁜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손님 또 오셨어요. 아영이가 신나서 외쳤습니다. 아영이는 한 달 전에 퇴원했습니다. 머리 수술 자국은 거의 나았고 건강도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그래, 우리 아영이. 어서 자리 안내해드려. 네. 아영이는 손님을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이제는 14살이 됐지만 의젓하게 일을 도왔습니다. 식당 메뉴도 늘었습니다. 해장국만 팔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도 팔았습니다. 손님도 크게 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해장국 3그릇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자는 주방에서 부지런히 국을 끓였습니다. 옛날처럼 걱정이 없으니 얼굴도 환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로 식당이 가득 찼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회사원들, 동네 주민들이 모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반찬 더 주세요. 네, 지금 갖다 드릴게요. 정자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식당에 낯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자가 반겼습니다. 해장국 한 그릇 주세요. 네, 잠깐만요. 여자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 정갈한 식당이네. 정자가 해장국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해장국 중에 제일 맛있네요. 그래요? 고마워요. 정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밥을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이 근처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예요.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정자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김지은 사회복지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아니에요. 저 또 올게요. 너무 맛있어서요. 김지은은 밝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다음 주말 훈식과 명수가 식당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정자를 보러 매주 한 번씩 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셨어요? 그럼 훈식 씨 덕분에 잘 지내고 있지. 아영이는요? 저기 있어요. 학교 숙제하고 있어요. 안쪽 테이블에서 아영이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영아, 아저씨들 왔다. 훈식 아저씨, 명수 아저씨. 아영이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네.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훈식이 아영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지은 씨. 또 오셨네요. 네, 또 생각나서요. 해장국 하나 주세요. 김지은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침 명수 옆자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수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김지은도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거든요. 저는 복지관에서 일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물류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훈식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습니다. 명수한테 좋은 인연이 생기려나? 그날 이후로 김지은은 매주 토요일 오후에 식당을 찾았습니다. 명수도 그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명수는 훈식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저 고백하려고요. 지은 씨한테? 네. 근데 떨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훈식이 웃었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 전해. 지은 씨도 너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정말요? 그래. 자신 있게 말해봐. 다음 주 토요일 명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김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 씨가 좋습니다. 사귀어 주시겠습니까? 김지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좋아요. 정말요? 네, 저도 명수 씨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주방에서 훔쳐보며 웃었습니다. 호호, 젊은 사람들 보기 좋네. 한편 훈식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칠성유통거래처 중 한 곳의 회계 담당 박수진 씨와 가까워졌습니다. 강 대표님, 이번 달 정산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은 40대 초반의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잃고 혼자 살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업무 미팅을 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됐습니다. 수진 씨, 저녁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훈식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 과거가 좀 복잡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훈식은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조폭이었던 것, 감옥에 갔던 것, 그리고 새 삶을 살기로 결심한 것까지요. 수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죠.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네. 대표님은 좋은 분이세요. 저도 그게 느껴져요. 훈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사람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칠성유통은 계속 성장했고 정자식당도 번창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칠성유통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물류회사가 됐습니다. 트럭이 5,000대가 넘었고 직원도 2,000명이 넘었습니다. 형님, 올해 매출이 500억 원 넘었습니다. 명수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졌구나. 훈식은 사무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넓은 물류창고와 줄지어 선 파란색 트럭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정직하게 번 것들이었습니다. 형님, 시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모범 납세자상을 주신답니다. 그래, 영광이네. 훈식은 다음 주 시청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직접 전달했습니다. 강훈식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과분한 상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에서도 취재를 왔습니다. 지역 신문 일면에 훈식 사진이 실렸습니다. 과거를 딛고 일어선 모범 사업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명수와 김지은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칠성유통 직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축하한다,
명수야. 훈식이 명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네가 열심히 한 거지. 아닙니다. 형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명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김지은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쁘다, 우리 지은이. 할머니, 고마워요. 제가 할머니 식당에서 명수 씨를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어요. 호호, 인연이란 게 다 그런 거야.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명수와 지은이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신랑 신부는 이제 서로에게 평생의 약속을 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명수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평생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키스를 했습니다. 하객들이 환호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훈식은 명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형님? 축의금이야. 신혼집 마련하는데 보태. 명수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 많아요. 받아. 내 동생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명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식도 명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 다음해 봄 훈식과 박수진도 결혼했습니다. 더 조용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습니다. 정자 할머니와 아영이도 왔습니다. 훈식 씨, 축하해요. 할머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지. 우리 훈식이 결혼하는데. 정자는 훈식을 진짜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신부 수지는 단아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여보.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정자 할머니가 훈식에게 말했습니다. 훈식 씨, 이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스스로 읽어낸 거예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그날 밤 저를 살려주지 않으셨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훈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편 정자의 식당도 크게 번창했습니다. 이제는 2칸짜리 큰 식당이 됐습니다. 테이블도 20개가 넘었습니다. 할머니, 손님 너무 많아요. 아영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아영이는 키도 크고 예쁘게 자랐습니다. 그래, 우리 아영이. 조금만 힘내자. 정자는 주방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했습니다. 행복하니까 건강한 거였습니다. 주말이면 여전히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대학 입시해요. 아영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영이가 벌써 대학생이 되네. 네, 저 요리학과 갈 거예요. 할머니한테 배운 요리 더 공부하고 싶어요. 호호, 그래. 할머니보다 더 잘하게 될 거야. 할머니, 저 나중에 이 식당 물려받아서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정자는 손녀를 꼭 안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모두가 정자 식당에 모였습니다. 훈식과 수진, 명수와 지은, 그리고 지은의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할머니, 다 왔습니다. 어머, 우리 사람들. 어서 와요. 정자는 특별히 푸짐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해장국, 김치찌개, 제육볶음, 각종 반찬들이 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우리 가족들 모였는데 당연하지. 모두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형님, 정말 행복합니다. 명수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이렇게 모두 함께 있으니 정말 좋구나. 훈식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은 씨, 아기는 언제 나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다음 달이요. 남자애래요. 어머, 축하해요. 고마워요, 수진 언니. 식사 후 모두 식당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훈식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님, 잘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형님이 원하던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떳떳하게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수도 하늘을 봤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생기고 곧 아빠도 될 거예요. 정자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우리 아영이 잘 컸어. 이제 걱정 없어. 좋은 사람들도 생겼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훈식이 정자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제게 두부 한 접시 주신 거 기억하세요? 그럼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 한 접시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훈식 씨, 당신이 스스로 바뀐 거예요. 아닙니다. 할머니가 제게 희망을 주셨어요. 사람의 따뜻함을 알려주셨어요. 훈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덕분이에요. 함께 여기까지 온 거죠. 아영이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훈식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것이 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요. 봄은 계속됐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봄이 계속됐습니다.